인간의 행위를 관찰하다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이는 행위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 그 패턴을 우리는 법칙이라 말한다. 일상에 깃든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과연 스마트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 또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고 영리하게 살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꿰뚫는 법칙, 효과, 이론, 증후군 등을 다룬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 지적인 생각법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관계를 넓히는 지적인 생각법, 생각을 바꾸는 지적인 생각법, 삶을 바꾸는 지적인 생각법, 일머리가 좋아지는 지적인 생각법이라는 4가지 영역의 지적인 생각법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법칙 52가지를 통해 설명합니다. 정장을 한 벌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 남성복 코너로 가는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에 기웃거리다 마침 좋은 가격에 넥타이가 있어 구매하였다. 이 사례에서 남성이 넥타이를 구매한 것은 아무런 의식 없이 자연스레 일어난 행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밴드웨건 효과에 의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넥타이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밴드웨건이란 퍼레이드를 이끄는 악단이 탄 차량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밴드웨건이 군중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밴드웨건이 보이지 않음에도 모여든 군중을 보고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이러한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세 혹은 유행을 따라 소비 활동이나 여론이 결정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넥타이를 구매하게 된 남성도 처음에는 넥타이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넥타이를 판매하는 매대 근처를 기웃거리게 되었고 넥타이를 구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밴드웨건 효과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쇼핑이라는 가벼운 행위에도 나름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사회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가상적인 두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나열하고 피실험자들에게 각 인물에 대한 느낌을 묻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 똑똑하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며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함. B.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똑똑함. A와 B 중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A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A와 B를 묘사한 형용사들은 모두 같은 것들로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는 초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초두 효과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이는 정보를 맥락화해 기억하는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정보가 먼저 주어지면 정보의 맥락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같은 정보일지라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두 효과를 활용해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새 넓어진 인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말 서커스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반엄은 서커스가 진행되는 동안 관객 중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아서 직업이나 성격 등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반엄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활발하고 외향적이지만 때때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색을 즐기며 외로움도 가끔 타는 내성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지목을 당한 관객은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잘 들어맞는다고 놀라워하고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 역시 신기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막연하고 보편적인 상황이나 성격을 자기만의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반엄의 이름을 따와 반엄 효과라고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한 심리학자 포러를 따라 포러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별자리 운세, 혈액형별 성격을 믿는 현상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를 내가 보면 꼭 진다, 내가 가는 장소는 꼭 사람이 많아진다 하는 자신만의 징크스 속에서도 역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을 통해 나는 A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가면 잘 안 될 거야 하는 부류의 가두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셋 증후군이란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듯 현실 세계에서도 잘못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고 1997년 5월 일본 고베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인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 광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리셋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인간관계를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문화가 젊은 세대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리셋 증후군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게임 중독자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현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가 게임 속처럼 리셋 버튼 하나로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러나 현실 세계는 온라인 세상이 아니기에 리셋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득 모든 걸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에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스스로가 리셋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문제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해결한다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 구드만 법칙은 고객 불만과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평소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10%의 재방문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그 불만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65% 이상이 다시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만 고객을 어려워하거나 스트레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를 잘 관리하면 기존의 불만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5배가 된다고 하니 불만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일에 골머리를 썩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불만 고객을 감동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은 일머리가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우신가요?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고 영리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세계 1% 천재들이 발견한 인간 행동의 법칙을 살펴봄으로써 지혜로운 생각법을 터득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 지적인 생각법이었습니다.